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6월달 고2 학생들의 한국사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6월달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는요,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연도로 말하자면은 대한제국을 수립한 직후인 딱 1899년 19세기 마지막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주먹도끼를 사용했고요,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구석기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주거 생활은요, 선지 5번과 같이 사냥과 채집을 하며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고인돌 하면 청동기 시대고요. 선지 2번 골품제는 뭐 한참 후에 신라의 시대고요. 선지 3번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고, 선지 4번 철대 농기고 말 그대로 철기 시대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2번은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답률이 62.2%를 기록했습니다. 자, 좀 낯선 관직들 이름이 나옵니다. 관직으로는 상가, 고추가 등이 있으며 대가들도 사자, 조이, 선인을 두었다. 이게 사실 고구려와 고조선하고 좀 한능검 시험의 경우에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뭐 지금은 어느 부에서 왕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핵심 이 나라의 또 회의 이름이 제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수립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압록강 유역의 졸본 지역, 그러면 금방 고구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왕권이 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왕이 연맹제 전체를 직접 통치할 수 없었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5부의 지배자와 협의하여 운영하였다. 바로 그게 제가 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5부가 연합을 해서 설립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고구려에 대한 거니까요. 고구려 하면은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하지 않았습니까? 선지 3번이 답인데요. 아마 여기서 관직 이름들에 많이 좀 헷갈려가지고 선지 1번 팔주법은 또 고조선의 대표적인 또 법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1번으로 많이 또 유인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고구려라고 하는 거, 즉 5부 연합 그리고 제가회의 또 졸본 지역 해서 키워드를 잡아서 고구려로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지 2번 불국사는요, 이건 당연히 통일신라 시대 거고요. 선지 4번 해동삼국이라 불린 나라는 발해였죠. 선지 5번 문해왕 축조는 바로 백제 웅진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도 어느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도 오답률이 61%를 넘어서 61.1%를 기록했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의 도다이사 쇼쇼인자. 항상 이 문서 얘기 나올 때 꼭 나오는 게 일본 나라에 있는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 안에 있는 쇼쇼인이라는 창고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서원경 부근에 4개 촌락의 경제상황.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신라의 촌락문서 또는 신라의 민정문서 그렇게 불려지죠. 결국 이건 신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민정문서나 이런 건 촌락문서를 만든 이유는요. 여기 오른쪽 말풍선에 있듯이 노동력 수치와 세금의 정확한 징수를 위해서 촌주가 작성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이거 신라라고 하는 것 감 잡으면 여기 일단 서원경이라는 그 도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원경이요. 바로 신라가 통일 직후에 전국의 그 지방 행정 조직을 구주 오소경 체제로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소경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청주 지역인 서원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지방 행정 조직 이름 구주 오소경 중에 하나로 지금 서원경이 나왔다고 하는 거, 그렇게 답을 신라에 대한 거 선지 5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선지 2번하고 4번이 선택이 많이 됐네요.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주자 가문은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이었고, 선지 2번 과전법은요, 이거 자 고려 때는요 관리들한테 수조권을 주는 제도가 전시과였는데, 조선은 일단 초기는 과전법을 시행했습니다. 즉 조선에서 관리들한테 수조권 지급한 제도 이름은 전시과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은 과전법을 처음 시행한 게 조선 건국 이후에 처음 시행을 한 것이 아니라 조선 건국 직전, 이제 고려 마지막 임금 공양왕 때의 바로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선 건국 직전에 과전법을 실시해서 쭉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여튼 과전법은요, 이건 조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왕 여기가 이 문제가 신라에 대한 거니까, 신라 시대의 토지제도 하면은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 통일 직후에 신문왕이 진골귀족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고 폐지 플러스 관료전 지급, 이것이 항상 주로 신라의 토지제도 키워드는 뭐 거의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이것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 노고 폐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신라 때 거라는 걸 캐치를 못하고 오답으로 많이 또 낚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기왕 토지제도 얘기 나온 김에 신라 때 거는 노고 폐지 플러스 관료전 지급, 신문왕이 진골귀족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거 확실히 체크하면 더 이상 틀릴 리가 없겠습니다. 또 선지 3번 도병마사라고 하는 건 고려 때의 그 국방회의기구 이름이었고요. 선지 4번 22담로의 왕족패건, 이건 백제 문해왕 때입니다. 아까 전에 아까 문제 2번에 5번 선지에도 문해왕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문해왕 때 거의 뭐 오답선지로 22담로 왕족파견 가끔 이렇게 오답선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은요.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충남 부여했다고 하니까 백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이 문화유산을 묘사한 글이 쭉 이어집니다. 연꽃, 봉황과 용, 불로장생의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산 등 불교와 도교의 상징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원숭이, 사슴, 학 등의 동물과 나무와 바위 등 산수 경치를 함께 담고 있다. 바로 이런 거 금동대학로지 않겠습니까? 이 선지 중에서요, 백제의 문화유산은 딱 선지 1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부여에서 발굴된 금동대학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2번은요, 그 불국사에 있는 흔히 말하는 석가탑이라고 하는 거죠. 정식 명칭은 불국사 3층 석탑이고요. 선지 3번은 비록 한라는 아니지만 딱 봐도 고려의 상감청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지 4번은 바로 그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죠. 네, 마치 고구려의 금동 영가 7년명 그 불상을 두 개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불상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다 그래서 이불병자상 발해의 불상이고요. 선지 5번은 요건 고구려 벽화에서 발굴된 겁니다. 강서대묘에 있는 사신도 중에 아마 현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곳의 방위를 지켜준다고 하는 전설적인 동물의 신을 그린 거니까 일단 도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충남 부여에서 발굴된 것부터가 아니죠. 네, 바로 지금의 평안도 지역의 강서대묘 고구려 벽화에서 발굴된 사신도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문제 5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여러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또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했다. 그럼 신라 경순왕 항복을 받고 경순왕을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게 왕건이 이렇게 경순왕에 의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호족들한테 그 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즉 반란 같은 거 일으키지 말라고 그렇게 책임지게 하는 제도가 사심관 제도였습니다. 하여튼 태조 왕건에 대해서 키워드는요, 역시 후대 왕들한테 일종의 교훈식으로 남긴 것이 훈요 10조죠. 훈요 10조. 답 1번 찾았습니다. 선지 2번 우상국 정복은요, 신라 지증왕 때고요. 선지 3번 경복궁 중건, 이건 고종의 아버지 형선대원군 때 한 것이고, 선지 4번 쌍성총관부 공격은 또 고려 공민왕이 반원정책의 하나로 한 것이죠. 선지 5번 육조직계제, 즉 조선 때 육조 판서들이 의정부 정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왕한테 보고하는 제도, 즉 이건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왕은 바로 태종과 그리고 세종, 문종, 단종을 건너뛰어서 세조, 이렇게 결국 다시 보자면은 세종의 아버지하고 세종의 아들 때가 이렇게 태종과 세조 때의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그런 정책 조치인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가국가의 문화유산인데요. 자, 팔만대장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또 고려 거 아니겠습니까? 고려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 물리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 자, 이건 고려의 문화유산 찾아보겠습니다. 고려의 문화. 자, 그럼 또 고려 때 이런 스님이 지은 역사책, 바로 삼국유사. 답 2번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선지 1번 향약은 조선 전기 때부터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선지 3번 영고란 제천 행사는 부역거죠. 선지 4번 석굴암 본전불상은 당연히 통일신라 때 조성된 것이고, 선지 5번 사회개혁론으로 실학이 등장한 건 조선 후기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갑니다. 문제 7번 가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책가도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결국 핵심은 이 왕이 탕평 정치를 추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탕평하면은 영조도 있고 정조도 있는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왕은요, 이 어자 뒤에, 즉 임금의 그 의자 뒤에 원래는 일월 오봉도라고 그래가지고 해하고 달이 있고 또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월 오봉도 대신에 이렇게 책가도 병풍을 세우고 책을 즐겨 읽었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 키워드가 아래에 또 있습니다. 장용용의 훈련교본 얘기가 나오는데, 장용용 하면 바로 정조 때 설치한 그 왕의 친위부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능검 심화 같은 어려운 시험의 경우에는요, 이 장용용의 훈련 교본으로 무예도보 통지유거, 바로 일종의 무술 교본 같은 겁니다. 이것도 정조 때의 키워드로 또 잘 주의 깊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정조의 대표적인 키워드 수원화성 나왔죠. 자, 그럼 금방 조선 정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탕평하면은 영조를 제일 많이 떠올리기 쉬우는데요. 영조, 정조 다 탕평 정치를 추진했었고요. 특히 영조만 이제 비석 탕평비를 세운 것이죠. 자, 그걸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정조 때 왕실에서의 도서관처럼 만든 것이 바로 규장각이죠. 선지 2번 금방 답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비변사를 폐지했다. 자, 비변사가 원래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에는 임시기구에 불과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점점
권한이 비대해졌고 특히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에 가서는 거의 뭐 의정부가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국가의 최고 권력 기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비변사를 폐지했죠. 선지 3번 경국대전 조선 최고의 법정 경국대전은 성종 때 반포했고요. 선지 3번 독서삼분과 이것도 맨날 오답으로만 나온 선지입니다. 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 이렇게 책을 읽은 등급에 따라 가지고 바로 관리 임명하는 제도였고요. 선지 5번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건 또 공민왕 때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네, 8번은 사이시기의 일을 묻는 건지입니다. 선지 가를 보니까 서기가 나왔습니다. 또 거란 장수 소손영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여진을 쫓고 강동 6주를 확보했다. 바로 거란 1차 침입 때 서기가 이렇게 거란 소손영하고 단판을 지어서 즉 전쟁 없이도 강동 6주를 확보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 993년 거란 1차 침입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나아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왕 신하들을 모아 금나라 벌써 여진족이 강성해져 가지고 벌써 여진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세웠네요. 그래서 금나라를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즉 옛날처럼 오랑캐로 그냥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사대를 할 것이냐 그 얘기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오직 이자겸 나중에 나오는 이자겸 나라할 때 나오는 그 이자겸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자겸하고 부하죠 척준경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벌써 이미 금나라가 거란을 멸하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좀 정리하자면은 물론 동아시아사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아구타가 여진족을 통일해서 금나라 건국한 때가 1115년입니다. 그리고 딱 10년 후에 1125년에 거란도 멸망하고요. 여긴 안 나왔습니다. 바로 1년 뒤에 또 1, 2년 뒤에 이렇게 송나라 수도 카이폰까지 점령을 해서 송나라 현지 황제와 전지 황제까지 같이 체포해가는 그런 아주 중국인들이 치욕적으로 생각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즉 송나라까지 멸망시켜서 화북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금나라가 강대해지니까 결국 금나라를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결국 이것이 연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그 고려 때의 위친들 또는 고려를 괴롭혔던 북방 민족들 그런 걸로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는 거란 침입이고 나는요 일단 여진족이 강성해져서 금나라를 세웠을 때입니다. 그럼 아직 그 나하고 가 사이는 아직 금나라가 정식으로 건국되기 전에 사건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바로 금방 답 1번 나왔습니다. 별무반. 그러니까 아직 여진족이 통일을 이루기 전에 그냥 흩어져 있을 때 이렇게 윤관 장군이 동북구성을 쌓으면서 윤관 장군이 일단 별무반을 편성을 하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죠. 이때가 연도로 말하자면 1107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나라 건국하기 8년 전이에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8년 만에 금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거죠. 자, 하여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2번 대가의 멸망은 바로 신라 진흥왕 때고요. 선지 3번 신미양경이 일어난 거 바로 미군이 제너럴 셔먼의 사건에 보복을 위해서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 이건 신민년 1871년이고요. 3번 홍건적 침입했다. 자, 이 홍건적 침입은 주로 14세기 중반 공민왕 때 있었습니다. 또 선지 5번 병자호란은 정답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기왕 나온 김에 연도 정의하자면 1636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9번 갑니다. 네, 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동묘하고 서원철폐를 대거 단행하자. 자, 서원철폐하면은 흥선대원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감을 잡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최익현이 1873년에 상소를 올려서 서원 복구 등을 주장했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최익현은 바로 가 이 인물이 단지 임금의 아버지일 뿐인 어떠한 지위도 없으니 국정에 참여할 수 없다. 바로 그럼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상소를 계기로 해서 바로 10여 년간의 이 흥선대원군의 집권이 끝나고 이제 결국 하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적 친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가는 흥선대원군인데 참고로 말하자면 이 만동묘라고 하는 것이요. 이 만동묘가 조선 숙종 때 설치가 된 거거든요. 이 명나라 때 임진왜란 때 명나라 황제 신종 만력제가 진짜 자기 나라는 막 거의 망해가는데도 조선을 정말 아주 마치 자기가 조선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쌀이나 돈이나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상당히 조선에서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조선을 도와주었던 만력제를 기리는 사당으로 만든 것이 만동묘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 이 대원군들 이 만동묘하고 다 서원을 철폐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흥선대원군의 정책 찾아보면요. 답은 2번입니다. 바로 호포제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을 해서 군포 두 필을 했던 걸 한 필로 줄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양반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군포를 안 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계기로 해서 역시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되었습니다. 네, 선지 1번 태학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죠. 고구려 소수리병 때 설립한 것이고, 선지 3번 스시마선 정벌은 바로 세종 때 이종무 시켜가지고 토벌했죠. 선지 4번 시무 28조 이것도 고려 6대 임금 성종 때 바로 최승로가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자, 그리고 지방관 파견하자, 그런 내용들 나온 것이 바로 최승로가 고려 성종에 건의했던 시무 28조였고요. 선지 5번 초계 무신제 시행. 자, 아까 전에도 7번 문제에 정조 임금 나왔습니다만 또 정조 임금의 중요한 키워드 정책이죠. 즉 한마디로 젊은 문신들 교육하는 제도 초계 문신제, 이건 정조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이건 좀 근대 조약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오답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조선 책략의 유입과 청해 알선 등을 배경으로 1882년에 조선은 서양 국가와 최초로 조약을 체결했다. 바로 미국과 조약 체결한 것입니다. 즉 정식 명칭은 1882년에 체결되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하여튼 이때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할 때 이렇게 태극기가 처음 사용되었다, 그런 자료도 같이 곁들여 나왔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조선 책략하면 또 아주 큰 대대적인 유정 척사 운동하고 연결되어야 되겠죠. 바로 그 조선 책략에 반발해서 이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유정 척사 운동 차원에서 일으켰던 영남 만인소, 항상 조선 책략하고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바로 이렇게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선지 2번 같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이후에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그 조약에서 미국하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규정했을 경우에는 미국한테도 똑같이 대우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비유하자면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딴 사이트에서 최저가 팔았으면 역시 그 사이트 따라서 최저가 보상해주는 것처럼 거의 그런 겁니다. 최혜국 대우. 그래서 일본하고 최초로 개항을 했던 강화도 조약에서는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안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미국과의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죠. 선지 1번 삼국 간섭을 초래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청일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가 일본에 할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상당히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서 다시 일본한테 이 랴오뚱 반도 청나라에 돌려주라, 그렇게 한 것이 삼국 간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선지 3번 북벌론이 대두된 배경이 되었다. 이건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자, 그래서 효종 때 청나라에 복수하자, 그것이 북벌론이고요. 선지 4번 산별조가 항쟁하는 원인이 되었다. 바로 이제 고려 때 이렇게 더 이상 몽골과 전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즉 강화 협상을 한 다음에 다시 개경으로, 즉 임시수도 강화도에서 원래 수도 개경으로 환도하는 그런 조치가 있으니까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던 산별초가 항쟁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요. 선지 5번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주둔을 허용했다. 자, 이거는요 바로 역시 같은 1882년이긴 합니다만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또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배상금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본 공사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주둔을 허용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조약이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 체결된 재물포 조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는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시대에 대한 왕 얘기입니다. 자, 왕께서 노비를 안검하여 풀어주니, 자, 이거 결국 말 그대로 노비 안검법을 시행한 고려 4대 임금 광종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대 임금 광종 때 또 중요한 맨날 나오는 게 노비 안검법하고 과거제 시행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선지 4번 과거제 시행 답 찾았습니다. 네. 자, 선지 1번 마한 복속은요, 백제 근초고왕 때, 원래 백제도 원래 마한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세력을 확대를 해서 근초고왕 때 이제 거의 마한의 모든 지역을 다 복속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지 2번 사창제 실시, 이것도 또 역시 흥선대원군의 중요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정의 문란 중에서 상당히 황국제도의 폐단이 심했죠. 그래서 그 황국제도를 개혁한 차원에서 대원군이 실시한 정책 이름이 사창제고요. 선지 3번 태양력을 채택했다. 이거는 바로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6년 1월 1일부터 태양력을 쓰기로 한 것이죠. 하여튼 태양력 하면 을미 개혁이고요. 자, 선지 5번 천리장성 축조. 자, 이거는 고구려 때하고 또 고려 때 이렇게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천리장성이라는 이름의 긴 성을 축조했는데, 물론 위치는 다릅니다. 하여튼 뭐 고려 때 쌓은 천리장성은 거란의 3차 침입까지 다
끝난 후에 쌓았으니까 당연히 광종 때는 광종 때보다 훨씬 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갑니다. 다음 12번 밑줄 친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가 조선 후기 상황이죠. 역시 그렇습니다. 보부상 얘기가 나왔고요. 상평통보 나왔습니다. 그럼 역시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찾으면 되겠고요. 특히 조선 후기는 단순히 식량으로 먹기 위한 작물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돈도 내다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작물, 즉 인삼, 담배 같은 상품 작물도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답 3번 찾았습니다. 선지 1번 노구 폐지, 바로 아까 제가 과전법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라 통일 직후에 신문왕이 진골귀족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구 폐지 플러스 관료전 지급, 그렇게 늘 나오는 또 신라 때의 중요한 토지 제도가 되겠고요. 선지 2번 전시과 제도, 바로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과전법이고 고려 전기 때는 또 전시과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청해진 얘기 나오면 이건 9세기 장복고가 활약하던 시대 얘기고요. 선지 5번 삼포가 개방되어서, 즉 부산포, 연포, 제포 이렇게 삼포를 개방해서 외인들과 교육을 하던 때는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자,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입니다. 안동김씨, 김조순의 자손들은 탐욕과 사치 어쩌고, 바로 이 19세기 세도정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동그라미도 같은 맥락입니다. 진주의 양민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특히 황국 비리가 심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거 임술농민봉계 발단이 되는, 즉 1862년 임술농민봉계 발단이 되는 또 진주 밀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되었던 탐관오리 이름은 조병갑이고요. 이렇게 진주 밀란, 나아가서 임술농민봉계 발단이 되었던 탐관오리 이름은 백낙신입니다. 자, 결국 이건 세도정치 시기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선지가 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나머지 별로 볼 것이 없는데 선지 5번 같이 문벌지배 체제의 성립과 동료, 이런 타이틀로 나오는 것은요, 아까 이자감 이름은 아까 나왔긴 했습니다만 바로 위척 이자감의 난하고 또 개경파 서경파의 대결, 묘청의 난이, 항상 이자감 난하고 묘청의 난이 바로 문벌지배 체제, 즉 아직 무신전변 일어나기 전의 시기입니다. 문벌 지배 체제 성립과 동일한 타이틀 하에 늘 나오는 이자겸에 대한 묘청의 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좀 국어 잡담을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서 김조순 나왔습니다. 이번 6월달 국어에 고2 국어에 또 고전시가 중에 아마 가나다 묶인 세트 중에서 나작품, 바로 김이익이라는 사람이 쓴 금강영언록이라고 하는 연시주 중에서 일부가 발췌가 돼서 나왔거든요. 제가 작품 해설하면서 작가인 김이익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정조의 총애를 받다가 정조가 승하한 후에 이제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정순왕후, 영조의 계비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이제 어린 순조를 대신해서 수렴 청정을 했죠. 바로 그때 정순왕후 측에서 상당히 미워하던 파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론 중에서도 시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영언록의 작가인 김이익 역시 이렇게 노론 시파로 몰려가지고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할 때 멀리 외딴섬으로 귀양 가서 외딴섬에서 귀양 갔을 때 바로 쓴 것이 이 금강영언록인데요. 제가 뒷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나중 이제 얼마 안 가서 정순왕후가 사망한 이후에 정식으로 순조의 장인 김조순, 근데 참 이름이 재밌는 게 김조순을 거꾸로 하면 순조네요, 순조. 그러니까 순조의 장인이라고 하는 거 금방 또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순조의 장인 김조순부터 해가지고 안동김씨 일파가 세도정치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 작가 김이익도 역시 김조순하고 같은 집안입니다. 아마 조카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동김씨가 본격적으로 집권하게 되면서 유배지에서 풀려나가지고 정식으로 벼슬길을 걸어 올라갔다. 그렇게 제가 뒷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가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후민정음 해려보는 이 왕이 후민정음 창제, 바로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세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번 6월 국어, 즉 첫 번째 1번부터 3번까지 지문, 바로 이게 흔히 나오는 발표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아주 나름대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제대로 용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흔히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한글은 그냥 문자 체계에 불과한 것이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록이 된 건 바로 이렇게 훈민정음 해려본입니다. 즉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바로 한글을 만든 원리하고 해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훈민정음 해려본이죠. 바로 그래서 그 얘기가 6월 국어 시험 첫 번째 지문에 바로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록이 된 거는 한글 자체가 아니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그렇게 아주 좋은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세종 때 찾아보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압록강 쪽에서는 사군, 두만강 쪽에서는 육진을 개척을 하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현재의 국경선을 그렇게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제 1번 균역법 시행, 아까도 전에 흥선대원군의 사창제 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조 때 군포 두 필을 냈던 걸 한 필을 줄여주는 그 제도가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국가 수입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그 국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들도 있었죠. 그건 뭐 굳이 여기서까지 더 이상 심화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또 선지 2번 원수부 설치했다. 바로 이건 고종이 대한제국 정부에서 황제가 군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설치한 것이 원수부가 되겠고요. 선지 3번 화랑도 개편했다. 이건 진흥왕 때가 되겠고, 선지 5번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이건 또 고려 공민왕의 반원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그 다음 15번 갑니다. 15번은 이 전쟁 중 있었던 사실인데요. 조선 통신사 길을 걷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왔고요. 또 7년간의 전쟁이었고, 에도막부에서 그 이후에 끝난 후에 에도막부에서 여러 차례 관계 회복 요청했다. 바로 이 전쟁은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선 통신사 길을 이 3학년 학생들이 역사 동아리가 이렇게 답사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근데 답사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서울부터 해가지고 또 부산 거쳐서 아마 배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쓰시막 거쳐서 이렇게 쭉 교토 지역 거쳐가지고 에도 도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답사 계획서네요. 하여튼 바로 임진왜란이니까 바로 금방 선지 4번 답 찾았습니다. 이순신 한산도 나왔으면 뭐 더 끝났죠. 자, 선지 1번 나당 연합군 결성은 바로 이거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당 연합군 결성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것이고, 선지 2번 요익규장각 도서. 자, 요익규장각은 강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요익규장각에 있는 왕실 도서나 의궤 같은 걸 많이 약탈했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 3번 황룡석 구청 목탑 소실되었다. 자, 황룡석 구청 목탑이 건립이 된 거는 신라 선덕여왕 때고요. 이것이 불타 없어진 때는 바로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또 선지 5번 을지문덕은 뭐 더 볼 필요도 없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 문제는 오답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63.9%를 기록했는데요. 영표 문제입니다. 일단 차근차근 읽어보면 왕이 원나라 연호 사용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또 가운데로 가서 기철 등 친원 세력이 임금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바로 이 기철 등을 기철 등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바로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시기는 14세기 중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시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라구관이 되겠네요. 아까 전에 삼별초가 개경 환도에 반발해서 삼별초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개경 환도, 즉 이제 더 이상 몽골과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다시 정부가 돌아온 해가 1270년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 원간섭기를 거쳐왔고요. 바로 이제 원나라 세력이 약화되어가던 14세기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민왕이 아까 전에 봤듯이 뭐 쌍성 총관부 공격, 그 다음에 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철 등 반란 진압 이렇게 하면서 반원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의 왼쪽이 개경 환도가 1270년이고요. 이제 그 오른쪽 구간 바로 위화도 회군은 이미 공민왕이 죽고 그 다음 왕 바로 우왕 때 이 위화도 회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이 구간 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뭐 굳이 연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개경 환도 이후에 원 간섭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원 간섭기를 거쳐서 좀 원나라 세력이 약화되는데 이렇게 14세기 후반에 공민왕에 의한 반원 정책이 있었다. 그리고 또 오른쪽 끝 위화도 회군은 또 공민왕의 다음 왕 우왕 때다. 그렇게 감 잡아서 답을 라구관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마 3번 구간이 많이 선택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무신정변하고 개경환도가 딱 100년 사이죠. 무신정변이 1170년이고 개경환도가 1270년입니다. 근데 그 사이는 바로 이제 무신정권 시기고 또 몽골하고 전쟁을 해서 강화도를 천도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 다구간은 답이 아니고요. 자, 맨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때는 936년이고, 또 강감찬이 거란 3차 침입 때 바로 귀주대첩을 한 것도 1019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맨 오른쪽 중종반정은 굳이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죠.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도 밑줄진 봉기가 전개된 시기입니다. 근데 은근히 오답률이 일단 50%를 넘었네요. 53.8%인데요. 일본이 조선 정부의 철수 요구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침범한 뒤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했다. 이게 바로 농민운동하고 또 청일전쟁하고 밀착 가보격이 거의 맞물려 돌아가던 1894년의 모습입니다. 자, 하여튼 이에 다시 농민군이 봉기했죠. 자, 원래 농민군이 그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하고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물러가지 않았고, 특히 심지어 이렇게 일본 군대는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경복궁을 침범하고 일제 가보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가을에 이렇게 농민군이 2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얘기고, 여기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 활동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분은 캐나다 출신 선교사라고 합니다. 하여튼 결국 이 얘기는 동학 농민운동에 특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차 봉기 때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 바로 2차 봉기 때 우금치저지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동학농민군이 일본군 플러스 광군 이 연합부대한테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대패하고 전봉준 장군이 체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2차 봉기 때 우금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근데 선지 3번도 많이 오답으로 유인됐습니다. 3번 보면은 홍경래 난자, 홍경래 난 아까 전에 김조순 얘기 나왔습니다만, 바로 순조 임금 때 안중근 씨가 세도 정치 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이제 또 하나의 또 중요 원인이 서북민에 대한 차별대우였죠. 바로 그런 거에 반발해서 1811년에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보다 한참 전이고요. 선지 2번 광성보 전투라고 하는 건,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나요? 바로 미군이 강화도에 쳐들어왔던 신미 양효 때 또 중요한 전투 이름이 광성보 전투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매소동 전투라고 하는 건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당나라 군대와 벌인 전투가 매소동 전투고, 선지 5번 만적. 자, 만적은 바로 최충원 노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충원 집권 시기에 이렇게 만적의 난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 18번 갑니다. 자, 18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단체가 발행한 회보라고 하는 것인데, 대조선 땡땡 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독립문 건립을 추진했다. 그럼 거의 다 끝났죠.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결국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였네요. 자, 이 독립협회에 대한 선지가 답 2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 했던 군중집회 이름이 만민공동회고, 특히 그 만민공동회 중에서 정부 고위관리가 참석한 집회보고 관민공동회라고 하는데요. 그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라고 하는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채택해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의 6조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 비슷하게 개편하자. 바로 그걸 이렇게 달리 얘기하자면은 선지 2번 같이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하면은 관민공동회 때 헌의 6조, 내용 중에 하나가 의회 설립운동, 그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 인조반정 주도했다. 이건 뭐 단체라기보다는 서인 세력 말하는 것이고, 선지 3번 교조 신원운동 추진했다. 바로 여기서 교조는요, 천도교를 처음 세웠던 최재우 말하는 것입니다. 즉 최재우 천도교 교조가 이렇게 백성들을 혹세무민했다는 죄를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걸 풀어달라. 바로 그것이 교조 신원운동이죠. 그래서 처음에 동학농민운동 처음 시작은 교조 신원운동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지 4번 수선사 결사운동. 요거는 이제 고려 무신집권기 있었던 불교 개혁운동 중에 하나죠. 바로 수선사 결사운동을 이끈 사람은 바로 그 보조국사, 즉 조계종을 창시한 진울이고요. 선지 5번 최씨 무신정권의 권력 기반되었다. 아까 삼별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삼별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병집단 도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고 권력기구 교정도감도 있고, 이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입니다. 일단 오답률이 이것도 66.1%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자료가 값진 정배라는 거 금방 캐치됐을 것 같은데, 선지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퍼시벌 로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간 대서양에 조선의 쿠데타를 이렇게 실었다고 하는 걸 이 자료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핵심 키워드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우정총국의 최대 책임자 홍영식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옥균도 젊은 엘리트. 자, 김옥균, 홍영식 다 급진 개화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이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즉 청나라 군대에 의해 가지고 진압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김옥중 같은 사람들은 일본이나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바로 홍영식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홍영식의 집으로 최초의 근대식 병원, 바로 제중원 광해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바로 이 제중원 건물에 제중원 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되었다 하는 거, 이런 또 역사 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지금 우종총국 초대 우종총국
개막식 계기로 해가지고 급진 개합화가 일으켰던 갑신정변 1884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의 한번 중요 내용이요. 바로 선지 3번입니다. 즉 인민평등권 확립 등 개혁 정강의 내용 잘 찾아본다. 그래서 뭐 갑신정변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신정변 때 발표한 이 개혁 조치를 가리켜서 개혁 정강이라고 하죠. 그리고 개혁 정강의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선지 3번에 있듯이 만민 인민평등권 확립이 즉 이제 뭐 양반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신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였죠. 자, 하여튼 이 갑신정변 때는 개혁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선지 5번이 많이 낚였는데요. 자, 이 조정 상민 수립 무역 작전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갑신정변보다 2년 전에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이렇게 조선하고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것이 조정 상민 수립 무역 잠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모군란도 바로 역시 청나라 군대에 의해 가지고 진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일본이 먼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시키긴 했지만 일본 상인들은 그 거류지라고 그래가지고요 개항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장사할 수가 없었는데 이 청나라 상인들은요 이렇게 조정 상민 수립 무역 장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원칙적으로 제약 없이 서울 쪽까지 내륙 지방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렇게 이모군란이었고 또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정 상민 수립 무역 장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모군란에 영향하면은 아까 전에 10번에 5번 선제에서도 봤듯이요. 일본 공사관에 가서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된 것, 또 재물포 조약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나머지 거 같이 봐야죠. 네. 자, 선지 1번. 아간파천은 바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1896년 2월이고요. 더더욱 이제 그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또 조선에 대해서 많이 이권 침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었죠. 선지 2번. 신진 사대부의 분화 과정. 자, 분화라 그러니까 아마 조선 건국을 찬성하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 예를 들어서 정토정 같은 사람, 그다음에 또 조선 건국은 반대하고 계속 고려 왕실을 개혁하자고 주장했던 온건파, 예를 들자면 정몽주 같은 사람이겠죠. 자, 바로 이것이 신진 사대부의 분화 과정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선지 4번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 과정. 이건 또 묘청이 되겠죠. 묘청은 서경파고 김부식은 개경파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문벌 귀족 사이 동요할 때 이렇게 이재감단에 의해 가지고 묘청의 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은요, 가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번 6월달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바로 그 대한제국까지 딱 1899년까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문제는 바로 대한제국 정부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끝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광무개혁으로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한 대한제국 정부가 되겠죠. 바로 광무는 또 고종 황제의 연호가 광무라서 이렇게 대한제국, 특히 고종 황제 때 실시한 근대화 조치를 가리켜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광무개혁 때 또 늘 나오는 키워드가 선지 4번과 같이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딱 1899년 20세기 마지막 해고요. 자, 이렇게 대한국 국제의 내용은 대한제국은 원래 오래전부터 전제군주 국가다. 그러니까 황제가 입법, 사법, 행정, 뭐 군사까지 아까 원수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군주 국가다. 그런 내용을 강조한 것이 대한국 국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사실상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건데요. 먼저 선지 1번 사비천도는 이건 백제 성왕이고요. 또 선지 2번 현령과 실상은 이건 조선 중종 때 바로 조광조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과거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개혁정책의 하나로 실시한 거였죠. 현량과 조광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 3번 금관가에 병합했다. 아까 전에요. 대가의 병합은 진흥왕이고요. 그보다 앞서 금관가에는 법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 쌓았다. 아까 전에 8번 1번 선지에서 별무반 할 때 나왔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무반을 또 편성해서 윤관 장군이 여진족 몰아내고 동북구성 쌌습니다만 금세 여진족이 강성해져 가지고 다 반환하게 되고 또 곧이어서 금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는 또 이자감 등에 의해 가지고 금나라에 사대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2 6월달 한국사 모의고사 복습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